안녕하세요. 늙은 노령 신현재입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총선이 시작이 됩니다. 디레이가 된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를 단독으로 만약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범 여권이 180석을 넘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사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공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 임기 동안 정말로 더 하고 싶었던 것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을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구 보수 쪽이나 이쪽에서,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사이비 비평가들이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경제 폭망론이에요. 여전히 그거는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경제에 실패한, 폭망한 임기 3년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성적표는 A 플러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무역 전쟁이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세웠던 그 좋은 체제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것까지 바로 잡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맹공까지 겹치면서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 성적표는 대단히 좋습니다. 심지어는 IMF 발표 기준으로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1인당 GDP를 능가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 중에 최상위권의 성적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가 된 것입니다. 수구 보수의 폭망론이, 경제 폭망론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확실하게 드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가 정말로 잘 운영했는지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20세기 들어서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40년에서 지금 한 50년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불평등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고, 이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나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도 점점 극단으로 달리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가 정착이 되면 될수록 한동안은 이런 혼란 현상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겪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잘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표로 보여줄 수 없는 게, 제가 기술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텐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정말로 아쉽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발표된 지표들이나 통계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하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소득의 효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얼마든지 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이 됐을 때 약간의 구조조정을 거친 중소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그렇게 되면 늘게 됩니다. 또한 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이나 그 환급되는 거를 현금으로 그때 빨리 준다든지,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내린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이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거라서 어느 나라나 이거에 대해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의 의료 방역진들, 그 다음에 위대한 국민들이
최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소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난 3개월간의 그 어려웠던 것들은 회복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과포화 상태인 영세 자영업을 적정 수준에서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분들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서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하위층의 속도가 소득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향후 젊은 층의 그 청년들의 소득도 올라갈 거라는 예고편 같은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이, 투자지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두산그룹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되게 힘들어하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거의 파산 비슷하게 될 뻔해서 법정관리 같은 거 신청하고 자구안하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기업들도 힘들어요. 물론 두산은 계속 위기라는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그것이 표면화됐을 뿐이죠. 드러났을 뿐이죠.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 빨리 잡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으로서 회생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코로나19가 잡혔을 때 우리가 빨리 대응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데 서로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나온 도표나 수치들이나 통계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이 곧 경제 살리기이고 경제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잘 막고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고 종식 선언이 나올 때쯤이면 우리는 내수 살리기에 본격화될 거고,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그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다 코로나19를 잡은 우리는, 그래서 만드는 제품에도 바이러스 균이 없는 우리는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출량도 V자 곡선으로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정부가 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계 상황에 몰린 하위층 노인이나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부가 잘 케어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그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이 항상 좋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 다음에 정치적 리더십 이런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모습은 경제 석학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석학들이나 언론들, 지도자들, 또 하나 전 세계 국민들조차도 대한민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 더 좋은 성적표를 기록할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잠시 힘들지만 이거를 충분히 회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A+를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의 잠재 요인이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하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하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이런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코로나19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V자로 회복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조금씩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최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외국도 다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제로금리로 가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들을 풍부하게 해서 이 돈이 투기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돈을 한국은행이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도 줄어들고 투기도 줄어들면,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계에 몰린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막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결과로서 들어가는 게 부동산 폭락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다시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너무 갑자기 급락하면 나라 경제가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질까봐 약간은 걱정이 돼요. 그러나 적정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떨어지는 거는 한국 경제에 대단한 위험으로 작용하게 돼요. 심지어는 정부에 들어가는 조세까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2008년 그 모기지 사태처럼 은행이 대출하는 것을 회수하게 돼요.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출한 것보다도 가격이 낮아지면 회수로 강제 회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경매나 이런 거로 나오는 집들이 많아지고 실소유자들한테는 도움은 되지만 그게 너무 떨어져 가지고 되면 은행이 부실해져요. 그다음에 정부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복지나 이런 데 쓸 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돈들이,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말고, 대신 젊은이들한테는, 실소주한테는 새로운 좋은 집들을 좀 공급을 만들어서, 또는 떨어진 그 중에서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사서 리모델링 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 그래서 중하위층에 속하는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일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최고의 중에 최고의 경제 성적표나 리더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일본, 그러니까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제 추락 상황이 대단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돈을 풀어서 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체제는 사실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레이건 시대부터 꾸준히 외국으로 그 공장을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내보내는 추세는 레이건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카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이나 이런 기술이 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셰일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그것이 쉽게 낮은 가격에 추출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확 살아났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요 셰일가스를 제외하고 보면 미국은 거의 뭐
추락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세계가스가 완전히 대역전을 시켜줘서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순전히 세계가스 덕분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자원이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되면 그 나라가 망하지만 선진국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로 살아났는데, 요번에 코로나19 이 사태와 그 다음에 사우디가 어려워지면서 연일 석유 생산량을 늘렸고, 그거에 맞춰서 경제가 힘들어진 러시아도 푸틴이 막 천연가스를 양산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돌아다니는 석유의 양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막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셰일가스는 그 업체들은 40달러와 60달러 선이 얘네들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그러니까 수익 분기점이 그 크로스,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40달러 이하가 되면 미국의 모든 셰일가스 업체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60달러 선이 되면 메이저들은 큰 돈을 벌고 그 밑에들도 다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의 경제를 살린 거고, 막 80달러 이런 수준이 되면 미국은 완전히 니나노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거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40달러 밑까지 떨어졌잖아요. 요번에 감산 합의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닿는 성적으로 나오려면 감산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가는 시간이 이건 걸립니다. 원체 많은 양이 지금 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감산을 한다 그래도 전 세계의 그 시장 제조업들이 잘 못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감산을 한다고 해도 이미 넘쳐나는 석유들을 소비하고 새롭게 생산한 석유를 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또한 세계 경제는 대단히 힘들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인 상황이 된 게, 이게 거대한 세계가스 업체도 견딜 수가 없는 수준까지 석유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작은 업체들은 이미 다 망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그 세계가스가 5대 메이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메이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한두 개 그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채굴비용이 너무 싼 그 지역 한두 군데만 빼고 지금 미국의 세계가스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를 지탱해줬던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서비스업으로 돌고 고도 산업으로 돌겠다는, 첨단 산업으로 돌겠다는 그런 장기 비전을 가지고 제조업은 포기하더라도 얘네들이 IT나 금융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고, 또 헐리우드 중심의 문화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대학이에요. 전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이끌어가는 몇몇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들이 지금 다 나쁜 상태입니다. 대학 유학생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지원금도 레이건 정부 때부터 대폭으로 삭감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립대학들이 점점 힘들어졌고, 이 주립대학이 옛날에는 되게 순위가 높았거든요. 사립대, 그러니까 입학할 때 돈을 연간 막 1억, 2억 내야 되는 데만 그 아이비리그를 중심한 사립대학만 세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빈부격차도 점점 커졌거든요, 미국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퍼트넘의 그 나홀로 볼링을 썼던 그 사람이 이라는 걸 썼어요. 나홀로 볼링은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아서 이론의 여지가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미국의 실상, 교육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안 된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미국은 교육이 지금 제일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부분이 지금 다 어려워진 거예요. 미국 경제가 최악이 됐고,
무려 실업률이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30%에 이를 거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예상 결과가. 그러면 30%라는 거는요,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선진국을 다 망가뜨렸던 1929년의 경제 대공황 때도 25%까지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것도 미국을 완전히 작동불능에 만들었는데 30%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시장 규모가 어떻든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근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양이 많아서 그 수입에 의존하는 양이 기껏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자체 생산한다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만든 부품들을 가져다가 써서 미국 제품이 미국 회사가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고, 그러니까 만들기는 다른 데 만들어도, 또는 부품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나 독일 거나 뭐 이런 중국 거나 대만 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회로요. 그런 건 우리한테 직접 안 잡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고, 그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폭망해서 마저 수요마저 죽어버리면, 그러면 세계 경제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미국이 떨어지면 안 돼요. 천조국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정말로 방위비 1,000조 원을 다 돌려서라도 미국은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그 부분이 제일 지금 큰 문제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를 거의 다 극복한 단계가 됐기 때문에 시진핑이 돈을 풀어서라도 갖고 있는 그 미국 채권이나 전 세계 채권들을 일부 매각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중국 경제는 살려내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무너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우리한테는 좋죠. 근데 얼마큼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물건을 미국에다 제일 많이 팔고 그다음엔 유럽에다 팔고 이러는데 미국이 안 좋아졌잖아. 게다가 제가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저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의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거다가 브렉시트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 영국의 피해도 말도 못하게 큽니다. 유로존의 경제 규모가요, 그걸 다 합치면 미국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따지면 유로존 시장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1위가 중국이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유로존이고 세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안 좋아지면 우리한테는 회복의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빨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 모델을 빨리 더 대규모로 수입해서 해결을 해내야 돼요. 근데 국민 수준이 우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모델을 들여간다고 해서 쉽게 극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처럼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요번에 증명이 됐듯이 우리가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럽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상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넛지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각국이 이대로 두면 코로나19로 죽든지 경제가 폭망해서 죽든지 죽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슬슬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 넛지의 방법인데, 제가 생각한 넛지는 뭐였냐면은 공장들을 재가동하는데 일자리 배치가 너무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사회적 거리두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한 60%나 50%만 출근하게 하고 공장은 한 60에서 한 70%를 돌리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 이게 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각국이 돈을 풀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거로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하기 위해서 TV도 사고 뭐 이런 게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저거 하지만 무관중으로라도 스포츠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컨텐츠를 양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해서 이 코로나 피해로 보는 가벼운 경제, 엔터테인먼트 경제의 추락도 어느 정도 막는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머리 좋은 천재들이 이러한 각종 너찌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지구 온난화는 상당히는 아니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늦춰졌어요. 전 세계가 못 움직이게 되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배출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인류한테 주어진 시간, 이런 시간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그 유리한 점이 있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더 한다 그래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무너지는 거는 아베를 잘못 뽑아서 그렇고, 자민당이 일당이 계속 독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어느 정도 나빠지기를 바라지만, 일본이 너무 망하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너무 망해버리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받아내고 우리가 만족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다시는 도발을 안 하고 그거를 뒤집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사과를 한 다음에는, 모든 거를 국산화 한다 해도 다 국산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산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산화에 성공을 해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계화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국산화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품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계산을 해봐서 그 경제적인 거래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나 이런 거는 양국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살려야 돼요. 긍정적인 면에서의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너무 폭망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자나 그 다음에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거나 이거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선제 조건이고 전제 조건이죠.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친일파들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이런 놈들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식민지 사관이니 그 형편없는 증거도 없는 거를 주장하는 놈들도 영원히 이 땅에서 안녕 해야지요. 자, 우주로 보내든지 아니면 친일파,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내버립시다. 아이, 그 정도는 표 끊어줘서 보냅시다. 아, 네? 수영해서 가게 하라고요? 조의원만큼 할까요? 하겠네. 가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폭망됐다느니, 경제에 대실패를 했다느니 하는 수구보수의 주장이나 일반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봅니다. 개인 정부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온 것이 경제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늘어나는 실업자나 이런 분들도 다시 취업을 다시 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선진국으로서는 최고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은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하고 싸우느라 정말로 힘드셨을 텐데 훌륭하게, 정말로 멋지게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의 찬사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녹화를 마칠까 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